자연스럽게 이제 주제가 지금 뭐 사법부 문제 나왔으니까 바로 네. 좀 가보겠습니다. 직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직계 재판부가 불공정하다. 그게 참, 저는요, 예. 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포함해서 민주당이 지휘원 조희대 두 사람을 마치 주적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붙이는지 하는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좋다 나쁘다의 판단 아닙니다. 네. 네. 우선 지휘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초에 이상한 법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윤석열 구속 취소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씨를 구속시키는데 한 2달 동안 온 나라가 분열돼가지고 했는데 아무런 법적 고단 없이, 법리적 정당성 없이 풀어져버린 거예요. 네. 충격이죠. 더구나 탄핵 심판을 앞두고 그때 이재명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판이 뒤집어지는 건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당시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해야 될 텐데 즉시 항고를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검찰총장과 지휘원 부장판사가 합작을 해가지고 내란 수괴 혐의자를 풀어줘 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저는 복수심 내지 분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비판하는 건 정당한 거 아닙니까? 물론 복수심이. 비판했죠. 예. 저도 비판했고, 예. 난 그 실시간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예, 예.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법원이 또는 검찰총장이 어떤 명확한 입장 설명이 있었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특검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특검 사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두 번째는 5월 1일, 그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예. 판결 전에는 대충 어떤 계산을 했느냐 하면은, 2심 판결대로 이게 상고 기각이 되겠구나. 네. 해가지고 무죄가 확정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중계방송 하는데 쭉 듣고 있으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상당히 어떤 단호한 의지를 보이더라고요. 네. 쭉 그 판결문을 읽어가는데, 저런 논리라면은 자파를 하겠다. 아니, 대법원이 바로 판결을 내려버리겠다. 예, 예. 즉, 유죄 판결 나오겠구나. 그럼 끝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게 아니고 파기환송이더라고. 파기환송. 그래서 이건 뭐지? 결론은 왜 저렇게 나오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판을 할 용기가 없었으면은 그 재판 안 했어야 됩니다. 네. 예. 안 하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니까 결국 이재명 후보는 출마하고, 그때 이재명 후보 측에서 느꼈던 어떤 공포감 이런 게 요사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또는 사법개혁을 외치는 그 동력이 되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좀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결국 내란 재판이나 내란 정책 관련된 일련의 법적 절차가 눈치를 본다,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이 재판부에 맡기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국민 일반의 요구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받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조희대가 이 문제를 누가 보더라도 명쾌하게 공정한 재판 절차를 갖도록 하겠다는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좀. 그런 주장은 민주당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리고 특검이 있잖아요. 특검이 과잉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또 과거의 그 추억을 되살려 가지고 압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이건 너무한다. 그리고 거기서 내세운 논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런 문제는 법리도 있고 논리도 있어야 되는데, 선출된 권력이, 즉 대통령과 국회라는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더 강하니까 대법원장도 사퇴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논리가 안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 존엄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해서 사법 독립까지, 삼권 분립까지 흔들 수 있을 정도냐? 아니잖아요. 그 좋은 증거가 윤석열 아닙니까? 윤석열이 선출된 권력인데, 선출된 권력이 헌법을 어기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감옥에 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출된 권력도 헌법을 어기면 감옥에 간다는 것을 윤석열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선출된 권력이 헌법 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반격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좀 논리적으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예. 선출된 권력이라는 것이 결국 국회에서 입법의 과정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법을 통해서 사법부를 통제한다, 통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 고유 권한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은 상권 분립이잖아요. 예. 예, 상권 분립의 역사는 오래됩니다. 이건 서양에서 발달된 개념인데 18세기 영국에서는 상권 분립이 아니고 이권 분립을 주장을 했는데 몽테스큐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발전시킨 개념이 상권 분립,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을 분리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독재로 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실천된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독립 과정을 보면은 프랑스가 미국을 많이 도왔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사상이 미국 헌법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상권 분립입니다. 상권 분립의 최초 정부는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은 독립할 과정에서 왕정으로 갈 거냐, 공화국으로 갈 거냐를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공화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독재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권 분립이었어요. 네. 그리고 언론 자유. 예. 두 가지가 가장 큰 건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 헌법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상권 분립이 무너지면은 그 적시로 독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은 간단하죠. 세 권력이 서로 견제를 해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 권력이 서로 상호 견제를 해야지 국회 권력이 더 강하다 또는 대통령 권력이 더 강하다 하는 순간부터 상권 분립은 무너지고 그건 민주주의가 기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더 강하다 하는 이야기는 정치적으로는 할 수가 있어요. 선거에 나가서는 할 수 있어. 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순간부터 그건 독재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연재판부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자, 저희들 대부분 이제 이대로 두고 그냥 재판 계속 하겠다. 윤석열 출석 거부하고 있는데도 강제 구인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직연이 1심 재판 끝날 때까지는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느냐? 지금 재판 진행은 뭐 법에 맞춰서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법에 맞춰서 재판하고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래서 재판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판결이 나오는 걸 봐야지. 그래서 과거에 거기에 너무 연연해가지고 지기현, 조희대 두 사람을 압박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려고 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게 잘못한 겁니다. 네. 그럼 왜냐하면 솔직하게 지기현, 조희대 두 사람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거취를 결정하라고 하든지 그런 설명도 안 하잖아요. 또 설명도 안 최근 하고 들어서는 뭐 거취 결정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해야지. 예, 예. 아니, 이유를 들어야지. 그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또 법적으로 그게 타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아직 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하는 사이에 갑자기 이게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데자뷰. 2000년 4월에 민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그 뒤 1년 동안 민주당이 너무 폭주를 했어요. 그 당시 뭐 4대 개혁 입법한다고 뭐 이렇게. 제일 큰 게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는데 아, 예, 예. 집중하다가 여론의 반작용을 불러가지고 2021년 4월 부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잖아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이준석 대표가 저쪽에서 뽑히고 해가지고 당을 일신해가지고 윤석열 영입해가지고 1년 뒤에 이겼잖아요. 그 2020년의 상황이 자꾸 연상되는 거예요. 네, 예. 다만 그때하고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그때는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대위원 체제에서 상당히 개혁의 모습을 보였어요.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존재 의미를 거의 상실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더 안심하고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의 지지도나 지금 실제로 이제 국정운영 역량 차이도 뭐 그때와는 이제 상당히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오늘 참 드는데. 문형배 예. 헌법재판 소장이 이번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난 그게 표준이라고 봅니다. 잠깐 언급해 주시죠. 어떻게 이제 이야기. 아니 제가 이야기한 거 똑같아요. 예. 예. 헌법이 가장 중요하지. 선출된 권력이 특구를 규정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예요. 예.
근데 정규재 대표하고는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는 조갑재 대표님이 조금 이제 의견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법부가 자초했다 이거 내란 전담재판부는 오히려 이제 국민들의 이런 이제 바람과 요구대로 국회가 움직이는 것도 국회가 원래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까지 했는데 뭐 요 정도로 이제 지금 말씀 나누고 주제를 좀 바꿔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든 저렇든 지금 장동혁 국힘 대표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협치를 해보자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만났을 때는 협치가 좀 될 것처럼 했는데 돌아오자마자 다시 이제 이재명 정부를 정면 공격하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어떤 좀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맞는지 좀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바쁘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걸 아주 즐기면서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안정감을 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지율은 아직도 60%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다만 이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가끔 노선이 다른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면 서로 이제 만나서 조정하기도 하는데 이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 결국 정청래 민주당 페이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론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법률 바꾸는 요 단계에 들어가면은 대통령실의 의중이 많이 반영될 것 같아요. 네. 네, 검찰 개혁이. 근데 검찰 개혁이 지금 민주당 페이스대로 가면은 이거는 굉장한 부작용을 만들어낼 겁니다. 다만 1년 정도의 시행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요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현실적인 보완을 난 하리라고 봐요. 그러면은 그 충격은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미 기간의 이제 관세 협상 문제인데, 그건 지금 합의문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죠? 지금 미국의 주장하는 것과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합의문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간격이 커요. 그러니까 요 사이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을 철저히 지키겠다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저는 잘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같은 아주 그 신중하신 분까지도 안 되면 우리가 팔을 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팔을 깬다는 말은 차라리 25% 관세 물고 네. 미국에 이 약탈적 방법의 뭐 3,500억 달러 뭐 투자를 못 하겠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상당히 저는 높게 평가하고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좌우 가리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외교적 입장을 저는 지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법부 압박뿐만 아니라 저 독립기념관 관장 몰아내는 그런 쓰잘데없는 데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다시 좌우 대결 구도를 재현하려고 하는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도 바라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린다고 봅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된 그 한미협상 문제 그리고 이제 독립기념관 언급을 하시면서 민주당이 지금 제대로 지지율을 유지하거나 또는 상승시키고 있는 역할을 하느냐 이런 건데 지금 질문을 좀 드리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제 보안수사권 문제나 정권 송치권 뭐 이런 것들을 존재시킬 가능성이 대통령실에서 좀 직접 움직인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 네. 지금 저 정부정치법 개정안대로 중수청이 행안부 밑으로 행안부로 예. 가면은 그 수사 기능이 그쪽에 다 모이잖아요. 예. 그죠? 모이고 그다음에 공수청이 법무부 사는데 공수청의 대부분의 검사가 거기 있을 거라고요. 네. 검사들 중에 중수청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매우 적을 거라고. 그럼 그 인력이 2,000명이 넘잖아요. 한국의 검사들이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77년 동안 이어져 온 수사 노하우가 있잖아요. 중요한 수사는 검찰이 했잖아요. 그리고 경찰이 할 수 없는 수사가 있잖아요. 정치인 수사, 기업인 수사, 지능범죄 수사, 옛날 기준으로는 마약 수사, 조폭 수사, 이런 것은 좀 기술이 필요한 수사 역량은 검사들이 있다고. 그럼 이 기능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게 경찰로 고스란히 넘어가면 오히려 좋겠는데 그러면은 이 수사 기능이 살아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식으로 살아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직접 수사를 못하게 했으니까 경찰이 잘못된 수사가 해 왔을 때 그걸 다시 수사를 하라든지 그 이제 보안수사 요구권. 보안 수사이기도 하고 약간 수사 지휘권적인 면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수사 지휘권을 부활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보안 수사 정도로는 안 되고.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직접 수사는 하지 않는 그렇죠. 정도의 그렇죠. 이제 중간 아니. 예. 사실은 그것도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특수수사, 정치수사 아닙니까? 특수수사가 문제였지. 다른 수사에서 검사들이 말썽 일으킨 게 뭐가 있어요. 네. 근데 특수수사는 그게 투입되는 인원으로 이야기한다면 10%도 안 된다고. 10%의 문제를 가지고 10%의 그 암세포가 있으면 그것만 딱 도려내면 되지. 10%를 없애려고 90%를 다 도려내버리는 게 지금 난폭한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 지휘권이 부활되든지 강력한 수사 보안권이 되고 해가지고 이게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네. 요게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타협안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대통령과 정부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TF 결정할 때 거의 민주당을 배제하기로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결국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의 문제로 좀 이제 일단 넘기면서 한미협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것 아예 그냥 판을 깨버리자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 말은 판을 깨버리자는 게 아니라 판을 깨버리겠다는 각오로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예. 있자. 이제 카드가 있어야 협상을 강하게 할 수 예, 있잖아요. 우리 언제까지 물러나느냐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실제로 25% 관세를 물리면